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죠. 네네.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꼬여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는 좀 되게 많이 올라요. 특히나 이제 2020년 코로나전 그때는 세계에서 뭐 상승률이 가장 높을 정도로 이렇게 올랐다가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 그쵸. 그랬다가 작년 또 하반기부터는 사실 다른 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조정은 나왔을지언정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또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나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쟁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 러시아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 혹시 우리나라 뭔가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투자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죠. 네네. 네, 그래서 네. 뭐 어떤 우량주 하나 사서 장기 보유하면 돈 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후견 편향이라고 사이드 미러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나간 다음에는 명료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1999년 이럴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했다. 그럼 정말 그 사람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전이거든요. KT 뭐 네네. 이런 기업들이 99년, 2000년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였고요. SK텔레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 최상위를 구성하는 기업들에 그냥 사서 우량주 하나 사서 장기 보유하면 된다라는 건 돌이켜보면 삼성전자나 LG생활건강 같은 아주 정말 희소한 그런 케이스만 보고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뭐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보면 저는 무섭거든요. 장애 고점이다.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 주식은 삼성전자만 사면 된다. 이걸 주식 토론방에서 제가 봤거든요. 네. 보는데 정말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끝났구나. 우리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 시장인데 이것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주식을 쉽게 보는 시기가 시장은 되게 어려워지는 시기인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냐 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꼬여 있는데 꼬인 거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거의 한 작년 아직 통계는 안 나지만 50% 정도 되잖아요. 네네. 너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런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기아차의 한 해 생산 캐파, 생산 능력이 얼마냐면 한 8,900만 대 될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800만 대 판 해도 있어요. 네네. 8,900만 대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냐? 커봐야 2, 300만 대 시장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600만 대, 700만 대는 해외에서 팔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마어마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라가. 네네. 반도체 공장, 지금 평택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만 해도 저게 우리나라 국내 수요용이 아니잖아요. 해외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도 크고 국내 내수 시장에 비해서 경제가 되게 수출 지향적이고 생산 캐파가 되게 많다 보니까 네네.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기 좋을 때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죠. 물량을 바로 뽑을 수 있는. 네네. 그러나 반대로 좀 경제가 나빠지거나 뭔가 불안하면 쉽게 공급 과잉 압박을 받게 되는 이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특히 불황이 오면 이렇게 기업이 잘 망해요. 우리 한진해운 너무 아깝잖아요. 네네. 지금 작년 한 해 전 세계 해운 회사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500조라고 그러는데 엄청 만약 그 10대 해운사사 중에 하나였던 한진해운, 현대상선이 멀쩡하게만 있었으면 그 어마어마한 이익을 다 누렸을 텐데 구조조정하고 또는 없어졌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업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호황이 왔을 때 돈을 안 풀어요. 쟁여둔다고요. 네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해요. 네네. 주주한테 안 준다고요. 어떻게 하냐? 불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갖고 있겠다. 내부 유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배당 성향, 순이익 중에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거나 두 번째로 낮아요. 그런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사서 이익이 많이 나도 나한테 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 지급 등을 통해서 주가를 좀 받쳐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심지어 내부자들이 매도해버리고. 네네. 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여기는 장기 투자하기 좋지 않고 단타를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겠죠. 네네. 그러면 단타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이동평균선이에요. 뭐 60일이든 20일이든 아니면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가서 상승 추세가 되면 그때 들어오고 네네. 반대로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시장의 추세가 무너진다 싶으면 받치는 사람이 없이 다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모멘텀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그렇게 힘드냐면 오를 때는 모멘텀 세력들, 모멘텀 투자자들이 확 붙어서 수급도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좋아지니까 네네. 분위기도 좋아지면서 오르고 반대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주주들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 데다가 뒤통수를 안 치면 다행이고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역시 우리나라가 그렇지 그러고 돈 다 빼버리고 국장 왜 투자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장에 버팀목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꺾이는 순간 악순환이 순식간에 발생하면서 아무리 기업 실적 지금 좋다 그래도 아무도 안 봐요. 그게 우리 주가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걸 네.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는 바뀌겠냐. 첫 번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황에도 이익을 빡빡 내는 굉장히 체력 좋은 또 불황에도 가격 인상할 수 있는 정자 샤넬처럼 또는 저 시계 브랜드가 뭡니까? 뭐 그런 것처럼 네네. 너무너무 이 불황의 가격 인상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잖아요. 그런 회사 있나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또 주주들이 네. 몰려다니지 않고 테마 관심 없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 없고 기업의 실적만 우직하게 파는 가치 투자자 혹은 또는 내재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는 투자자 혹은 장기 투자자 뭐든 좋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투자자들의 세력이 시장의 압도적인 다수가 될 것인가? 꿈도 꿀 수 없는 소리 같고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에이, 시장이 너무 이것만 하면 돼? 그럴 땐 좀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다 도망가고 반대 매매 나올 때는 그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또 한국 시장 내가 다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가 그 똑같은 종목 토론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유튜브 댓글에도 엄청 달려요. 예, 그러면 들어가야죠. 이게 근본적으로 약간 우리나라 그런 산업 구조의 그런 특징 것 같아요. 그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변수에 너무나 또 크게 작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업앤다운도 크고 주가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투자자 역시 뭔가 좀 이렇게 장기 투자하기 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 네. 기업들 입장에서 네. 주주 알기를 또 그쵸. 예, 우습게 네. 안 알게 되는 게 뭐 보유하는 게 뭐 며칠간, 몇 분, 며칠 정도 보유하고 단타를 하니까 주주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손님 취급한 뜨내기 손님 취급하는 거죠. 네네. 터미널이나 역 앞에 식당 맛없는 거랑 똑같죠. 그 뜨내기 손님들만 상대하는데 뭐 이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평판이 내는 게 겁나지 않잖아요. 그러니 요즘은 이제 안 그렇죠. 요새는 네. 저는 사실 벌써 거기 고터 맛집도 있는데 네네. 근데 아무튼 좀 공부를 하고 찾아보면 분명히 맛집은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역 앞이나 터미널 앞에서 밥 먹지 마라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가 네. 이 뜨내기 손님을 대우하는 또 식당의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라면 네네. 지금 우리도 아직 좀 그러니까 악순환이 네네. 이 두 가지의 요인이 세 번째 이제 문화까지 바꾸는 거죠. 주주 알기를 뜨내기 손님 취급하는 다시 안 볼 사람 취급하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크고 또 이 문화에 이제 하나 더 세금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죠? 상속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에 속하니까 이 상속세를 또 고지고대로 다 받을 수 있으면 말도 안 해. 못 받잖아요. 수많은 편법과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다 회피하는데 회피하는 거 못 잡아내면서 상속세율만 비현실적으로 높게. 그래서 정말 정당하게 상속세 내는 사람은 칭찬받는 분위기가 나오는 게 이게 악법이잖아요, 이런 건. 잘못된 법이다. 상속세율을 너무 심하게 이상한 수준으로 높게 만들어서 힘있고 정보력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피해 나가고 오히려 잔챙이만 고생하는 네네. 이런 식의 법들. 또 법이 그 금액이 예를 들어 뭐 30억 넘으면 세율이 크게 올라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법의 어떤 커트라인을 정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10배가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야지. 인플레이션이 경제는 발생하는데 소득이 올라가는데 2000년에 만들어놨던 법에서 30억 정해놓은 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편의주의적이죠.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제가 편하게 묻고 싶어요. 그런 법을 만드신 관료분들은 네. 그러면 네. 연금 받으실 때 인플레 반영 안 하고 금액 그냥 고정된 채로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다 그러면 참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금은 인플레이션이 연동되잖아요. 근데 왜 세금의 커트라인은 인플레이션이 연동 안 됩니까? 정말 이상한 제도의 범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도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이 문화가 연동돼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고 투기꾼이고 네네. 또 그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난 주식해 본 적 없다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게 이 나라의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의 문화가 그러다가 이번 동학개미 운동 때문에 네네. 투자자들이 이제 현실을 알게 되죠. 자기가 네네. 투자를 해서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엉망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제도를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고 네네. 그러면 잘 바꿔야 되는데 네네. 감정적으로만 자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이야기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게 한국 시장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잘 알고 투자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한 3월 중순까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해볼만 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대외 악재 변수 이런 것들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님 보시기에는 현 상황에서 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간 좀 공격적인 투자자형 스타일 아니면 약간 좀 보수적인 투자자형 스타일 그렇게 약간 좀 이원화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투자의 기본은요 네네. 반반이에요. 반반. 네. 뭐반니까요? 예, 네. 달러 반, 원화 반.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 네. 네네네. 한국 사람이 아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서 들으셨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할 거냐? 근데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2020년에는 세계 주가지수 상승률 1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안 할 거냐? 이건 네네. 아니죠. 그죠? 쌀 때 사면 또 보답을 해주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보답이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14, 15년은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때 완전히 박스권이었죠. 예, 네. 뭐 2200고 30 역사적인 최고치를 뚫을 뻔 하다 못 뚫고 무너지고 네네. 외부 악재도 많았고요. 네. 그런 식이 박스피에 걸리면 뭐 정말 진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그냥 사두면 번다. 이거는 그냥 정말 도덕책 이야기고 저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당신은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렇게 네.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한 거죠. 시장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일단 좀 보류하자. 그럼 모르겠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네. 작년 이맘때 이런 1년 뒤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뭐 그냥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을 예, 거예요. 또 뭐 경기 나빠져서 주가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고 경기는 너무 좋잖아요. 네네. 아니 경제 성장률 올해 IMF가 우리나라 3% 전망하고 미국이 4.9인가 전망하잖아요. 네네. 이게 불황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성장률 연평균 2%인데 네네. 너무 과열이죠. 그러니까 불황이라 빠진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전쟁을 또 예상해서 네네. 주가 빠지는 걸 예측했냐? 말이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은 불운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지 예측으로 이걸 맞출 수 있었는가? 묻는 거죠 제가. 못 맞춘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한 거죠. 룰을 지키면 되죠. 자, 네네. 첫 번째 1. 네. 달러 자산 절반, 원화 자산 절반을 사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가정입니다. 네네. 내가 1억 원 들고 있는데 5천만 원은 미국 국채, 네네. 달러 표시 국채에 사고 5천만 원은 한국 주식을 샀다. 네네. 이 둘이 제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자, 사놨는데 지난해 연초에 네. 환율이 또 1,070원 갔어요. 네. 그죠? 네. 작년 이맘때 그랬습니다. 맞아요. 지금 환율하고는 상상이 안 가죠. 그쵸. 네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뭐 연초에 3,300 갔죠. 그쵸. 그런데 미국 국채는 비리비리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5천 투자해놨는데 작년에 아마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한 7천만 원 되고 네네. 저기 미국에 투자해놨으면 3천이 됐다. 이건 가정이에요. 네네. 3천까지는 안 갔겠죠. 네네. 근데 3천만 원 됐다. 그러면 그냥 그걸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작년 초에 2천만 원 국내 주식 팔아서 빠진 미국 국채를 한 2천만 원 사놨다면 자, 지금 어떻게 됐을까? 반대겠죠. 환율이 지금 과달에서 130원 올랐고 미국 국채는 그래도 뭐 빠졌다 그러지만 이자는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미국 국채는 한 6천만 원 돼 있을 거고 한국 주식은 다시 4천만 원 20% 빠졌으니까 4천만 원 돼 있겠죠. 네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9천만 원 팔아서
그 1,000만 원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 주식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2,700 깨지면 2,600 깨지면 좀 반반 사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국내 주식 바닥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면 이게 경제 위기가 와도 2008년 환율 1,500원, 2020년 환율 1,300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 와도 환차익에서 버틸 수 있어서 번 돈을 네. 차익 실현해서 저가 매수하는 건 마음이 덜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달러에서 환차익이 발생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 번 돈만 갖고 조금 저가 매수해도 이게 마음 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 네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고 싶다. 네. 그럼 어떻게 하냐? 4개로 나누자. 미국 국채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국채도 좋은 자산이거든요. 네네. 또 한국 주식만 좋은 자산이 아니라 미국 주식도 좋거든요. 그러면 20%, 20%, 20%, 20% 이렇게 하면 네네. 80%를 가지고서 한국 주식 20, 미국 주식 20, 미국 국채 20, 한국 국채 20을 사죠. 네. 그럼 나머지 20% 남잖아요. 요거는 이제 MMF 넣어놓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올해 같은 날이 왔어요. 네네. 올해 같은 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 쪽 투자해놓은 건 환율 때문에 덜 빠졌겠죠. 네네.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씩 투자했다 치면 아직 4천 그대로예요. 근데 한국 채권, 한국 주식은 여기 3천이 됐다. 아니, 그러진 않죠. 네네. 그러면 현금 들고 있는 건 1,000만 원 가지고서 다시 4천만 원 만들어주는 거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게 또 사기가 편해요. 왜냐? 이익 난 걸 팔아서 손실 난 거 산다.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뭔가 파는 게 이 투자에서는 좀 어렵게 어려워. 그러니까 네.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4천 투자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내 자산이 또 주식이 반등해가지고 미국 주식도 한 3천 되고 한국 주식도 3천 됐다. 그러면 거기서 500 빼서 다시 현금 확보 조금. 아니면 그게 힘들다면 이번에 적금, 내가 1년짜리 적금을, 우리 월급 풍차 많이 돌리시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또 저축한 돈을 가지고 1년에 열심히 저축해서 1,000만 원을 만들었으면 그걸 다시 MMF로 부족한 현금을 다시 채워 넣어서 야, 또 조정하라 내가 사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리밸런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분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적금 드시잖아요. 그 적금 든 걸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 고민하실 때 이렇게 운용하시면 돼요. 자, 모은 돈이 있다, 시드머니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개로 나누는 거죠. 현금 20%, 미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주식, 한국 채권 나누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립형. 현금 너무 많아. 네네. 나 이거만큼 주식 더 살래. 이러면 공격형. 그건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근데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1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15%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현금을 단기 급락하거나 이제 그럴 때. 네, 그래서 네네. 아마 내일쯤은 네. 모레나 내일이나 네네. 이 현금은 MLF 이제 있으니까 그거 빼가지고 이틀 걸리니까 네네. 이틀 맞죠? 그래서 그럼 빼가지고 아마 뭐 이대로 빠지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또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을까? 박사님의 페이스북을 한번 잘 아니 지켜보면서. 뭐 여러 네. 그 커뮤니케이션 통로 중에 네네. 그 인스타나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경치 좋은 데 갔을 때 뭐 네네. 좀 맛있는 거 먹을 때 성격이 있구나. 뭐 이게. 좀 약간 사진 중심이라면 네네. 이 페이스북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스토리를 좋아하셔요. 내가 네네. 이걸 지금 왜 샀다. 뭐. 네네. 이 가격이면 매력이 네. 있다고 본다. 뭐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장 딱 그냥 왜냐면 사진을 올려야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노출이 잘 돼요. 네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구절 제가 왜 샀고요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네네. 사이다 경제 나와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네네네. 아무튼 박사님의 SNS를 한번 다음 주에 또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한번 확인하시면은 또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사실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뭐 엄청난 그런 팁이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꾸준히 지지 않고 계속해서 벌 수 있는. 뭐 시장이 빠지기 전에 현금 갖고 있다고 빠지고 난 다음 사고 뭐 이런 그쵸. 대단한 능력자들이 되면 되는데 네. 제가 29년 이 일을 해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을 키우고 종목에 베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국내 주식 20%를 인덱스 펀드 대신 개별 종목 네네.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인덱스보다 잘 번다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계속 네. 그 비중 안에서 네네. 개별 종목 투자하면 네네.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인덱스 펀드 하고. 예, 근데 대부분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도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장을 이긴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네네. 저는 뭐 겸손해지더라고요. 투자를 해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나는 정말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네. 질문 받는 걸 또 되새겨서 책도 쓰고 글도 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못 이겨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제가 아는 지식의 한계고 또 하나는 외부 충격 때문이잖아요. 이 둘을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할 게 나오는 거에다가 네네. 우리가 아무도 예상 못했던 진짜 작년 이맘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할 거라는 이 공포가 시장을 이렇게 새파랗게 질릴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으면 정신이 뭐 2016년에 그때 2015년 봄에 네. 세바스토폴 거기에 크림반도 합병하고 러시아가 네네.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네. 바보야?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그 러시아 주가 쳐보세요. 2015, 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외환위기 났습니다, 사실.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주가 폭락하고요. 그래서 네네. 그 러시아 그 지수, RTS 지수인가 그런데 그 로이터 지수인데 네. 그게 아직도 그 달러 기준으로 그 2015년 고점을 회복 못했다니까요. 잃어버린 지금 7년이에요. 러시아 시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받았는데 또 전쟁을 할 거라는 게 이게 경제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정말 그러니까 독재국가의 지도자의 마음 변하는 걸 그것까지 예측해서 투자한다? 아이고. 그게 가능해요? 트럼프가 낙선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그러게요. 작년 대선 결과 보고서 놀란 사람 많지 않으세요? 진짜 놀랐거든요. 저는 그래도 트럼프가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카터랑 부시 말고 있었나? 지난 4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현직 대통령이 이게 워낙 프리미엄이 있어요. 네. 근데도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변화 이런 걸 예측해서 난 투자하겠다 그러시면 이건 뭐 너무 힘든 일이라서 그냥 그런 거는 접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방법에서 개별 종목은 그 한도 내에서 해보겠다. 뭐 또 미국 주식을 한다 그러면 그 20% 그죠? 또는 25% 네네. 그런 비중 한도 내에서 해보시는 건 추천할 만한데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도 길게 네네. 한 5년을 되돌리면서 이렇게 쭉 계좌 그 매매 내역 나오니까 네네. 손익통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야 내가 정말 못하는구나. 저는 뭐 어디 유튜브나 방송에서 10루타를 뭐 했네 이런 분들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29년 투자를 했는데도 네네. 제일 잘한 게 3루타인데 그 3루타도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뭐 3만 전자 될 때 그때 산 거. 그런 거 말고는 3루타도 잘 없고 그게 제 인생 2번 3루타가 다 삼성전자로 3루타네. 나머지는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게 주식 투자인데 그렇게 주식 투자를 쉽게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